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 277만 원 필요. 처음엔 이게 뭐 그리 큰 돈인가 싶기도 하지만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나는 퇴직하면 연금 나오잖아.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컸고 뭐 큰 걱정은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70세를 넘기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왜냐고요? 생각보다 오래 사는 시대, 생각보다 많이 드는 생활비, 그리고 생각보다 적은 연금 때문이죠. 은퇴 이후의 삶은 막연하게 그려지는 휴식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지속되는 생존의 싸움입니다. 본문.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은 이제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즉, 60세에 은퇴하면 이후 최소 20년은 더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20년을 매달 277만 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277만 원, 12개월, 20년 6억 6,480만 원. 그렇습니다. 은퇴 후 20년을 살기 위해선 최소 6억 이상이 필요한 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합쳐도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의료비, 주거비, 요양비, 그리고 예상 못한 변수들이 우리를 덮치거든요. 나는 자녀가 도와줄 거야. 이런 기대도 이제 옛말입니다. 요즘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진짜 철저히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세상이죠. 사례 1. 공무원 출신 63세 이씨 연금은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 씨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매달 2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하고 생각했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부부가 시골로 내려가 자급자족도 하고 여행도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70세를 넘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내의 관절 치료비가 늘고 본인도 고혈압, 당뇨약을 매달 챙기게 됐죠. 병원비와 약값으로만 한 달에 50만 원이 나가고 도시에 사는 자녀 손주들 보러 가다 보니 교통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 사모았던 예금 통장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오래 살다 보니 부족하더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례 2. 56세의 자영업접은 김 사장 월세 살며 연금만 기다렸는데 경기도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던 김 사장님. 코로나 이후 장사가 어려워지자 결국 56세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 버틸만 하겠지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나오는 것. 그 사이 7년은 무연금의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퇴직금은 생활비와 보증금 빼고 나니 얼마 되지 않았죠. 62세가 되자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한 달 100만 원 정도 벌지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점점 버겁다고 합니다. 연금 하나만 바라보다가는 진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시더군요. 사례 3. 대기업 59세 부장 퇴직집 한 채 있지만 생활비가 문제. 서울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다 59세에 퇴직한 박 부장. 퇴직금은 1억 5천, 집 한 채는 있었고 아내와 둘이 사는 입장이니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매달 카드값 200만 원, 공과금, 보험료, 차량 유지비까지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어요. 여행 한번 다녀오면 100만 원 훌쩍, 병원비도 슬슬 올라갑니다. 문제는 집 외에는 현금 자산이 점점 말라간다는 점. 결국 주택연금까지 고민하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현금 흐름이 있어야 진짜 노후 준비가 된 거더라고요. 결론. 은퇴 후 생활비 277만 원. 이건 평균값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매달 꾸준히 오래도록 나와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합니다. 연금이 시작되기 전에 공백기도 무섭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지출은 필연입니다. 집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노후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지출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줄여놓기. 연금 외에도 소액이라도 지속적 현금 흐름 만들기에 유튜브, 강의, 블로그, 재택근무. 70세 이후 지출 증가 구간을 고려한 자산 설계. 남들 다 그렇게 살더라는 말, 은퇴 후에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노후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70세 이후는 재앙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은퇴 후 생활비 문제와 연금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70세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답은 이겁니다. 돈, 건강, 뇌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 평생 흐르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노후에 중요한 건 자산보다 현금 흐름입니다. 100세 시대에 80세 넘어서도 돈은 계속 필요해요. 실제로 한국복권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빈곤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기적인 수입의 부재입니다. 과학적 근거.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덴 ARILY의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우울감과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돈이 없으면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뇌 건강까지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해결 방안. 소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 구조 만들기. 예를 들어 주택연금, 블로그 유튜브 수익, 노인 대상 자격증 활동. 예 실버인지 지도사, 바리스타, 캘리그라피 강사 등.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 만들기. 소비 습관 재조정과 고정비 절감은 필수입니다. 건강 걷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70세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첫 번째 건강 지표는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앉아만 있는 생활은 결국 근감소증, 낙상, 병원 요양으로 이어지죠. 특히 2주간 침대에서 누워만 있어도 근육의 20%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과학적 근거. 미국 노인병학회 제리애트릭스 서사이어티는 하체 근육량이 많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고 삶의 자립도가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년 이후 스쿼트 횟수와 건강 수명이 비례한다는 연구도 있죠. 해결 방안.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 또는 의자에 앉아 하는 무릎 굽히기 운동. 단백질 섭취량 늘리기. 특히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 견과류. 체중 감량보단 근육 유지에 집중. 뇌 해마를 지켜야 치매를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노후에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두려운 건 정신적 붕괴, 즉 치매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뇌 속 해마이포캠퍼스의 위축에서 시작되죠. 과학적 근거. 해마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데 노후에 스트레스와 자극 없는 일상이 지속되면 해마가 위축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중 규칙적으로 새로운 일을 배우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30% 낮다고 발표했어요. 해결 방안. 매일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 하나씩 시도. 외국어 단어 5개씩 외우기. 하루 한 문장 글쓰기. 유튜브에 나만의 이야기 올리기. 감정 표현과 대화도 훈련이다. 가족이나 친구와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는 해마를 자극합니다. 결론. 70세 이후 삶의 질을 지키려면 돈, 건강, 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 안 하면 2년 안에 체력 무너집니다. 뇌에 자극 안 주면 생각보다 빨리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작은 수입을 만들어 보고 앉아서라도 근육을 키우고 매일 한 줄 글이라도 써보세요. 이 세 가지는 70세 이후에도 후회 없이 존엄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60세 퇴직 엔지니어, 연금 믿었다가 처참한 현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 후의 삶, 그리고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은퇴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60세 전후로 회사를 떠난 엔지니어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금 제도를 온전히 신뢰했다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생생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은퇴가 멀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이미 은퇴 준비를 진행 중인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중에 연금 타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60세를 넘겨 퇴직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편안한 노년과 실제 삶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간극을 어떻게 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이 간과하면 안 되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연금만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기대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혹독한 현실을 마주할 확률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개인마다 다른 가정 환경과 건강 문제 등을 종합해보면 연금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은퇴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 여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 이막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막상 퇴직해보면 일 안 하고 쉬니까 좋다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정말이지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고 연금 이외에도 다양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세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과 그에 대한 해법을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마지막에는 저 나름대로의 조언도 조금 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사례 1. 60세 퇴직, 35년 근무한 전자 엔지니어 김기석 가명 씨의 이야기. 김기석 가명 씨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25세에 한 중견 전자회사에 입사했어요. 거의 35년 동안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며 엔지니어로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믿었고 실제로 회사가 안정적이다 보니 정년까지 무탈하게 다니셨습니다. 퇴직 직후의 설렘과 현실. 김기석 씨는 퇴직 후 그간 못 해본 취미생활도 해보고 여행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 적립형 보험 같은 것 몇 가지 정도면 적당히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월별 생활비였어요. 김 씨 부부는 자녀가 모두 독립해 있어서 교육비가 들진 않지만 장성한 자녀가 도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 준비, 집 마련 등으로 자녀에게 돈을 더 보태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달 100만 원대 초반 정도였고 개인연금까지 합쳐도 총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부가 월 200만 원만 써도 그럭저럭 검소하게 지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예상치 못한 경조사, 병원비, 자동차 유지비 등으로 월 250만 원 가까이 지출되는 달도 많았습니다. 결국 모자라는 금액은 은행 예적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깨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첫 12년은 그래도 버틸만 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적자 인생을 살다 보니 10년 후면 남은 목돈이 다 바닥나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해요. 결국 다시 일을 찾는 김기석 씨. 김기석 씨는 결국 다시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 후 2년 만에 알게 된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래야 산다. 였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니 웬만한 기술직 아르바이트나 컨설팅 일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운이 좋게도 예전에 알고 지내던 후배 덕분에 중소기업 자문역 자리 하나를 얻게 되었지만 급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김기석 씨는 스스로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라며 체념했지만 한편으로는 젊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은퇴 준비를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사례, 이 58세 조기 퇴직, 해외 파견 경험이 풍부했던 기계 엔지니어 이해진가명 씨의 이야기. 이해진가명 씨는 해외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기계 엔지니어입니다. 30대부터 여러 나라를 오가며 큰 프로젝트를 맡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과 다양한 경험을 쌓았죠. 그만큼 자기 커리어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 나는 은퇴 후에도 컨설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만의 계획, 현실에 부딪히다. 이혜진 씨는 60세 전에는 퇴직하지 않겠다라고 늘 강조했지만
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제안해 오면서 58세의 예상보다 이른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퇴직금이나 명예퇴직 수당이 꽤 크게 나왔으니 당장은 생활에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막상 프리랜서나 컨설팅 일을 하려니 생각보다 시장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대 후반이라는 나이와 회사에서의 간판이 사라진 뒤에는 의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단발성 계약이 대부분이어서 꾸준히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기 어려웠죠. 해외 파견 경력이 뛰어났지만 예전에는 영어도 잘하고 해외 경력도 많으니까 뭘 해도 될 거야 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이 이혜진 씨 회사 내 지위였지 개인 컨설턴트로서의 브랜드나 네트워크가 구축된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해외 파견 형태의 오퍼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거나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정적 압박과 건강 문제에 이혜진 씨는 12년간 이리저리 프리랜서 일을 병행해 보았지만 생각만큼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으니 자금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병원비 지출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 다닐 때 좀 더 건강을 관리하고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일거리나 사이드 잡 같은 걸 미리 마련해 둘 걸. 이혜진 씨는 지금도 은퇴를 급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자신을 자책하며 현재도 여러 가지 재취업 기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례 3. 62세 늦은 퇴직, 사기업 연구원에서 국책기관으로 옮긴 특수 엔지니어 박승우 가명 씨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박승우 가명 씨예요. 이분은 조금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대 중반까지는 사기업 연구소에서 일했고 이후 50대 초반에 국책기관으로 옮겨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데요. 정년이 62세였고 비교적 안정적인 공공기관이다 보니 노후 걱정이 덜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과도한 신뢰. 박승우 씨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면 퇴직 후에도 연금이 빵빵하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막연히 기대했어요. 실제로 공무원 연금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62세에 퇴직해 연금을 받아보니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더라는 겁니다. 중간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가입기간이 끊기거나 몇 해 동안 납부액이 적었던 시기가 있어서 생각보다 수령액이 적었어요. 게다가 국책기관이라 해도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연금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배우자의 건강 문제와 예기치 못한 지출. 게다가 퇴직 직전에 배우자가 큰 병치레를 하면서 가계비가 확 늘어났습니다. 박승우 씨는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 또한 세금 문제나 유지비 때문에 매달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대출은 다 갚아놨으니 집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하라면서도 집이 있다는 건 재산세 관리비 등 고정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박승우 씨 부부는 그렇게 은퇴 후 첫 해부터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버틸까? 연금만으로 부족하다 보니 지금부터 20년 이상은 더 살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고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작은 가게를 내볼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도 쉽지 않고 이미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섣불리 도전하기 망설여진다고 해요. 박승우 씨는 결국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임대사업 같은 걸 알아보고 있지만 대출 이자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이마저도 망설여집니다. 은퇴 준비 뭐부터 해야 할까? 세 분의 사례를 보면 한창 현업에서 바쁘게 일할 때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은퇴가 가까워질 때서야 서둘러 뭔가를 준비하려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절감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혹은 앞으로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나의 자산과 지출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은퇴 후에도 월 고정 지출은 분명 발생합니다. 만약 현재 월 300만 원을 쓰고 있다면 은퇴 후에는 정말 이 비용이 줄어들까?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가족 지원금 등이 더 필요해지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월 얼마면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엑셀이나 가계부 형태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금 외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늘리기. 연금만 믿고 가자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퇴직 후에라도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강의,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유튜브 등으로 작게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꾸준히 하면 예상 외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확실한 자산. 아무리 재정 계획을 잘 세워도 본인이 아프면 돈도 못 벌고 의료비 지출이 커집니다. 퇴직 전부터 건강 관리에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중대한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때 드는 병원비나 간병 비용이 상당합니다. 부부가 함께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계획 세우기. 은퇴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가족, 특히 배우자입니다. 내가 벌 테니 당신은 모른 척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가정 경제를 두 사람이 함께 이해하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관련 계획 점검. 집 한 채가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오히려 세금 문제나 관리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집을 줄이는 것이나 주택연금 혹은 소규모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란 또 다른 시작이다. 60세 퇴직 엔지니어, 연금 믿었다가 처참한 현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라는 말이 너무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겪어본 분들은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정년퇴직하고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이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대 수명이 늘고 경제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30년 직장생활 vs 30년 노년생활로 거의 비슷한 길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간에 물가도 오르고 사고나 질병을 겪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그냥 퇴직 시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은퇴가 멀다고 느낀다면 바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서 투자를 해본다든가 은퇴 후에 해볼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연구하거나 취미 삼아 시작해봐도 좋아요.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가 임박했다면 더 늦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기존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나 명함에 매달리지 말고 나에게 맞는 파트타임이나 프로젝트성 일을 찾아보는 거죠. 혹은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도 좋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이 편안할지 힘들지는 미리 얼마나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재정 계획만이 아닌 자아, 정체성, 가족과의 유대, 건강, 삶의 의욕 등 여러 측면을 골고루 챙겨야 해요. 사례에서 본 세 분 모두 좀 더 일찍 준비할 거리라며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조금씩이라도 방향을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쓰며 나도 언젠가 은퇴를 하겠지.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스스로 묻게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고 모든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 대체 돈이 얼마나 남은 거야? 은퇴 전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자녀들도 출가시킨 지 오래다. 은퇴식 날 손에 꽃다발을 들고 웃던 아내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눈을 피하고 통장 얘기만 나오면 방 안이 싸늘해진다. 은퇴가 곧 자유고 쉼이고 둘만의 시간을 누릴 기회라고 생각했던 부부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을 시작해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린다. 특히 돈 문제는 부부 사이의 감정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지뢰가 된다. 사랑했던 사이도 돈 앞에서는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린다. 은퇴 후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는 세 가지 이유. 1.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 현역 시절엔 월급날이 있었고 성과급이나 보너스도 있었다.
생활비도 넉넉했고 지출이 조금 늘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월급이 끊기고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금 같은 제한된 자산에만 의존해야 한다. 문제는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 외식, 여행, 자녀 지원까지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해라는 말이 서로의 감정을 건드린다. 이 통장 관리는 누가? 감정 싸움의 시작. 현역 시절에는 한 사람이 경제권을 책임졌더라도 은퇴 후엔 모든 게 애매해진다. 연금은 당신 앞으로 나오니까 당신이 관리해. 당신이 집안 살림을 하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서로 떠넘기다 보면 결국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썼냐, 내 돈 아니냐라는 식의 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3. 노후 설계에 차이 쓰고 싶은 사람, vs 아끼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자주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혹시 모를 병원비를 대비해 지출을 줄이려 한다. 부부 간에 이 가치관이 다르면 작은 소비조차 큰 갈등이 된다. 그깟 커피 한 잔 가지고 뭐라 해? 당신은 노후 불안이 없냐? 이런 말들이 하루하루를 피로하게 만든다. 은퇴 후 돈으로 무너진 새 부부 이야기. 사례 1. 통장 공유가 이혼 사유가 된 63세 부부. 정년퇴직 후 63세 남편과 61세 아내는 연금을 합산해 한 달에 약 22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아내는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통장을 하나로 합치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내가 관리하겠다며 거부했다. 문제는 남편이 혼자만 알고 있는 계좌가 여러 개였고 아내는 자신이 생활비로 받는 돈이 전체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동안 날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관리하던 습관이 있어서. 결국 그들은 따로 살기로 결정했다. 자녀 결혼식도 따로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지인들 사이에서 떠돌 정도였다. 사례 2. 한 달 30만 원 차이로 벌어진 감정의 골. 평범한 공무원 출신 부부는 은퇴 후 월 250만 원의 연금 소득이 생겼다. 아내는 병원비 대비라며 생활비를 월 150만 원으로 줄이자 했고 남편은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며 180만 원을 주장했다. 30만 원. 어찌 보면 작은 금액이다. 하지만 이 차이를 두고 두 사람은 매달 말마다 싸웠다. 한 달에 커피값만 5만 원 넘게 써놓고 뭘 아낀다는 거야? 난 친구들 만나며 스트레스 푸는 거야. 당신은 백화점 안 가? 작은 소비 하나하나가 감정 싸움의 재료가 되며 결국 서로 말을 줄이게 되었다. 사례 3. 가장의 퇴직, 아내의 생활비 요구가 무너뜨린 신뢰. 퇴직 전엔 한 달에 700만 원 가까이 벌던 59세 김씨. 퇴직 후 사업을 하려다 실패했고 연금 수령까지는 몇 년이 남아 있었다. 그 사이 아내는 당신이 벌어야 지라는 말을 자주 했다. 남편은 말이 없어졌고 밖으로만 나돌았다. 결국 어느 날 이혼하자는 문자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 그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돈을 못 벌게 된 순간 쓸모없는 사람이 됐더라. 은퇴 후 돈 문제로부터 부부를 지키는 방법. 1. 경제계획, 퇴직 전에 반드시 공유하기. 은퇴 후를 위한 연금, 보험, 저축, 부채 상황을 부부가 함께 점검해야 한다. 누가 무엇을 관리할지, 얼마를 어디에 쓸지, 예상 생활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계획이 필요하다. 단지 대충 연금으로 살겠지는 재앙의 씨앗이다. 2. 생활비 항목은 공동 결정, 투명 공개. 생활비는 각자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결정 사항이다. 예를 들어 한 달 200만 원 중 30만 원은 자유소비비로 남기자. 같은 룰을 정해두면 사소한 지출이 갈등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3. 돈보다 감정을 먼저 살피는 태도. 돈을 아끼자라는 말도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해야 한다. 왜 이렇게 쓰냐 보다는 우리 이런 상황인데 같이 고민해보자는 식의 접근이 훨씬 효과적이다. 돈 문제를 공격으로 느끼는 순간 부부는 적이 된다. 마무리하며 돈은 도구, 감정은 관계의 본질. 돈은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돈 때문에 쌓이는 감정의 벽이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할 때 은퇴 후의 삶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냉전이 시작되는 관계에서 함께 노후를 설계하는 동반자로 바꾸는 일. 그 첫걸음은 지금 대화에서 시작된다. 전문가 시선으로 본 은퇴 5년 차 부부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이유. 서론 은퇴 후 부부 갈등의 핵심은 경제적 불안정성. 은퇴는 단순한 직업 종료가 아닙니다. 정기적 소득의 상실, 역할 변화, 생활 패턴의 재구성 등 부부 관계 전반에 걸쳐 구조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 시기 부부 간 갈등의 핵심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불일치이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감정적 충돌로 확대됩니다. 은퇴 후 부부가 자주 겪는 3가지 재정 갈등 유형. 1. 수입 감소 대비 생활비 재조정 실패. 퇴직 후 가계 수입은 급감하지만 지출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외식, 여가, 자녀 지원, 각종 구독 서비스 등 고정적 또는 습관적 지출이 누적될 경우 연금 등 한정된 자산 내에서 생활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 최소 3년 전부터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실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지출, 선택 지출, 비상 지출 의료 등을 분리하여 매월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2. 경제권 관리 방식에 대한 갈등. 기존에는 한 명이 소득 및 지출을 전담했을 수 있으나 은퇴 후엔 누가 얼마를 통제할지, 누구 명의로 자산을 운용할지 등 실질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신이 생기고 감정적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공동 계좌 운영 또는 가계부 공유 앱의 뱅크샐러드, 토스 활용으로 투명한 재정 공유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부부 재정회의를 통해 상호 조율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소비 가치관 차이 아끼자 vs 즐기자. 노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소비 패턴 충돌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절약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여행이나 취미에 지출하고자 할 때 정서적 소외감이 발생합니다. 전문가 조언. 각자 일정 금액의 개인 소비 항목을 설정해 감정 충돌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비를 놓고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장기 재정 계획 안에서 유연하게 합의점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교훈. 사례 1. 통장 공유를 거부한 남편 신뢰 붕괴 및 별거. 진단 자산의 비대칭적 접근과 불투명한 정보 공유가 원인. 교훈 연금 및 예적금, 퇴직금 자산은 퇴직 전부터 함께 구조화된 계획을 세워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생활비 30만 원 차이로 매달 갈등. 진단 가치관 충돌이 반복되며 생활비 결정을 감정의 전장으로 인식. 교훈 가정 경제에도 협상 시스템이 필요하며 감정보다 기준 중심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사례 3. 퇴직 후 소득 상실 경제적 무력감 관계 파탄. 진단 사회적 역할 상실과 경제적 기대 불일치가 결합되어 파탄 초래. 교훈 은퇴 후 남편 혹은 아내의 경제활동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회복할 여지를 부부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권장하는 3가지 실천 전략. 1. 은퇴 3년 전부터 부부 노후 재정 점검 시작. 국민연금 수령액, 개인연금, 퇴직연금, 예금 등 자산 구성 목록화. 주거비, 식비, 의료비, 여가비용의 예상 지출 구조화. 부채 여부 및 상환 계획까지 포함해야 정확한 시뮬레이션 가능. 2. 공동 경제 시스템 도입. 공동 계좌, 수입 지출 앱 공유, 가계부 회의 등 투명한 정보 교환 시스템 마련. 월 1회 재정 회의를 가볍게 진행하되 명확한 규칙과 감정 존중이 전제. 3. 소비 가치관 통합 공동과 개인 영역 구분. 부부 공동 생활비 외에 자율소비 영역을 각자 확보 예월 30만 원 자유지출. 여행, 외식 등 부부 공동 소비 항목은 연간 예산으로 사전 계획. 결론 은퇴 후 부부 재정의 핵심은 투명성과 합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구조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경제가 아닌 공동 설계, 공동 실행의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돈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으려면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구조 중심의 대화가 필수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부부는 다시 동반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950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내가 은퇴할 때쯤엔 뭔가 달라져 있겠지라고 한 번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그 시기가 다가오면 퇴직 전에는 몰랐던 큰 고민들이 갑작스럽게 눈앞에 놓이곤 하지요. 경제적 부담부터 건강, 정서적 안정, 새로운 삶의 목표 설정 등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제가 동시에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은퇴 후에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라는 물음에 공감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더 이상 회사로 출근할 일이 없다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드디어 긴 휴가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정적인 월급이 끊겨버린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게다가 꽉 짜인 일정에 맞춰 움직였던 일하는 삶의 패턴이 한순간에 없어지다 보니 나의 가치가 어디서 찾아질까 하는 정체성 고민도 함께 밀려오지요. 특히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를 거의 전부 경험하면서 하나라도 더 벌어야 한다,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크게 익숙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지 못하면 심리적으로도 꽤 큰 어려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마주한 분들을 위해 은퇴 후 삶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시는데 오히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언제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득 절벽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의 태도와 목표를 갖고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조금 더 현실감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온 김 씨의 사례. 김 씨 59세는 20대 초반부터 은행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은퇴를 한두 해 앞두고 나서야 퇴직하면 뭘 하지? 라는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평생 매일 아침 일정 시간에 출근해 지점 업무를 책임지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직장은 거의 제2의 가족이었고 조직과 동료들 속에서 느꼈던 소속감이 컸죠. 그러다가 퇴직 후 수입이 끊기자 김 씨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어느 정도 퇴직금과 개인연금이 있다고는 해도 과거처럼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도 잠시 점점 자신의 위치나 역할이 애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일하며 의욕적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넘쳐나다 보니 허무함이 커진 것이죠. 결국 김 씨는 몇 달 고민 끝에 소규모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주택가 인근에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 처음부터 이익을 많이 내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물론 카페 운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 꽤 보람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 달에 얼마를 벌겠다는 목표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못 느껴왔던 자유로운 하루를 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일인지부터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꼭 대기업 취업, 큰 창업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좋아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50대 후반에 퇴직해 자녀와 사는 이 씨의 사례. 이 씨 57세는 곧 장성한 2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애미커벌 디보스 원만한 합의 이혼을 했고 이후 오롯이 홀로 아이들을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니 어느 정도 생활비나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막상 퇴직 후에는 경제적 부담이 확 커졌습니다. 아이들도 취업 준비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이 씨가 큰 비용을 지원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결국 이 씨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큰 수입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은퇴했어도 일하면서
활기차게 지내고 싶다는 바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 분명 몸은 좀 힘들지만 내가 아직 사회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또 아이들과의 대화가 풍부해진 것도 부수적인 성과였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일로 바쁘다 보니 자녀와 깊은 대화를 못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거나 저녁에 일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수입 자체는 예전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금전적인 부유한 만큼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실감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내 몸 상태와 상황에 맞춰서 일의 강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나만의 취미를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킨 박 씨의 사례.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박 씨 60세입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손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워낙 바쁘고 피곤해서 제대로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퇴직이 코앞에 다가오자 퇴직하면 정말 시간이 생기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좀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박 씨가 은퇴 직전에 시작한 취미는 목공예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기초를 독학한 뒤 지역 문화센터 강좌에도 참가했고 다양한 공방도 방문했죠. 그러면서 스스로 작게 가구를 만들거나 소품을 제작해봤는데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 꽤나 호의적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을 정도로 작품의 완성도가 높았던 겁니다. 그러다 박 씨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대단히 많은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제품이 팔릴 때마다 느껴지는 뿌듯함은 그 어느 보너스보다 값지다고 합니다. 또 가끔씩 오프라인 플리마켓에도 나가서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고객들의 생생한 반응을 듣는 과정에서 인생 이막의 활력을 얻습니다. 박 씨가 강조하는 건 처음부터 큰 돈을 벌겠다고 달려들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애정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작게 시작하고 그 과정을 즐기다 보면 그 자체로도 은퇴 후 삶에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 좋고 혹은 금전적으로 크게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내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만큼은 확실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 막막함을 넘어 새로운 기회로. 이렇게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가장 큰 공포는 역시나 소득 감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완전히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정적 수입원을 마련하고 이왕이면 내가 흥미를 갖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둘째, 일 자체를 예전처럼 파이팅 넘치게 해나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세대 간의 기술 격차나 정보 격차도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50대, 60대라도 자신만의 전문성을 살리며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제법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은퇴 후 삶에서는 경제적 요인만큼 중요한 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입니다. 내가 여기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느낌이 사라지면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쉽게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취미 모임 같은 곳에 참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요. 결국 은퇴 이후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불안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점에서부터 인생 2막, 3막이 활짝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거창한 꿈을 처음부터 세우기보다는 하나씩 소소하게 시도해보고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면서 자신감을 얻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경력과 노하우가 단절되지 않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혹은 전혀 다른 분야라도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용기 내서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다채롭고
그동안 직장 생활에 매여서 보지 못했던 기회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되겠지라는 편견을 내려놓고 혹시 기존에는 엄두도 안 냈던 새로운 공부나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2차 베이비 부머, 그리고 이제 막 은퇴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즐기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는 순간 은퇴 후의 삶은 훨씬 색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설계해 보세요. 분명히 소득 절벽 앞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여정에 때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입니다. 어제까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내가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막하다면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의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망설이지 마세요. 충분히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은퇴 후 삶이 결코 내리막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열정을 바탕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